네, 한코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소라입니다. 어저께 이 많은 애플 유저 그리고 또 주주분들이 기다리던 아이폰 15가 드디어 발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발매 후에 주가는 좀 내려가서 여러분들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이 애플 주식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좀 키움증권의 안석훈 팀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애플 보셨어요? 저 사실 안 봐요. 장시간입니다. 네, 원래 매년 이쯤에 항상 하죠. 네. 그렇죠. 네. 항상 9월 초중순쯤에 이렇게 네, 했고, 작년에는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때 이제 시차가 맞아가지고 직접 보셨죠? PT를 열심히 봤지만 네. 이번엔 새벽이어가지고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일단 요거 공개를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173불까지 오늘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애플 발매하면은 이거 호재 아니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년에도 항상 이렇게 공개를 했었으니까 네. 보통 이 통상 주가 흐름이 이 발매 전으로 어떻게 됐었나요? 매해 9월 초중순에 애플이 이제 신제품 발표를 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뭘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애플 스페셜 이벤트라고만 하지. 맞아요. 그 이벤트에서 뭘 하는지는 말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기존의 행사를 살펴보고 추정을 하는 거죠. 15가 나오는 거라. 올해도 마찬가지였는데 최근에 2020년 이제 팬데믹 이후로 4번의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 중에 3번이 당일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이랑 똑같네요. 네네네. 지금 그러면 2020년에도 당일에 2.65% 하락을 했고, 그리고 2021년에는 1%, 그리고 올해는 1.76% 하락을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당일에는 하락을 했지만 전일과 이길에는 상승을 합니다. 전날하고. 네, 전날 오르고 당일날 빠지고 다음날 오르고. 그게 최근 코비드 이후의 패턴이었다. 네, 그 패턴은 근데 계속 동일해요. 만약에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당일에 올랐어요. 네. 1% 넘게 올랐는데 그 전후로 약간 특이하게 2019년에는 모두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슈가 좀 있었고 지난 2022년 작년에는 근데 올랐어요. 당일날 0.93%, 그러니까 1% 정도 올랐고 전일에는 0.8% 하락했고 다음 날에는 1%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작년에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위기 상황에 위성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되게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상품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그 위성 서비스와 연계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그 전에 사실 애플이 신제품을 공개하겠다고 이야기한 이후로 보통 주가는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미국 시간으로는 동부 시간으로 오후 1시고 태평양 시간으로 이제 오전 10시잖아요. 이벤트 딱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장 마감할 때까지 쭉 흐르다가 약간 반등하면서 끝났는데 올해도 비슷하게 끝났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아이폰 15가 언급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패턴이 물론 예외는 있었지만 나타난다고 보세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 싶고요. 미국은 어떤 이벤트, 특히나 실적 발표 전후해서 실적과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가 방향성을 일정하게 가져가잖아요. 실적과 가이던스가 좋으면 이틀에서 최대한 5일까지도 상승을 하고 또 실적하고 가이던스가 별로 좋지 않으면 한 이틀에서 5일 정도는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근데 그런 경향을 봤을 때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벤트에 따라서 주가 방향성도 비슷하게 나타나요. 대신에 변동성까지 크게 나타나고 애플이 주로 거기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사실 좋은 소식이 나와도 떨어지고 나쁜 소식이 나오면 더 떨어지고 예상이 어렵죠. 예상이 뻔한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단 말이죠. 특히나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에 팔아라는 그런 속어가 애플 이벤트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애플이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주가를 보였지만은 정말 좋은 상반기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고점에서 좀 내려오니까 월가에서도 제가 리포트를 보니까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더라고요. 어떤 데는 지금 이제 저가에 들어간다 이런 어떤 매수 의견을 계속 가져가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아니다 우리는 공매도 포지션으로 바꾸겠다 막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 애플을 매수하는 것은 좀 어떻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일단 제가 방송이나 어떤 인터뷰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 2가지. 첫 번째가 연예인 걱정이고 두 번째가 애플 걱정이다. 근데 애플 주가는 전반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번에 중국에서 아이폰 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현재 180달러대 이하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그런 매수 가격을 기록하지 않을까 싶어요. 월가의 30개 IB가 투자 의견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종합해 보면 현재 매수 의견. 근데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강력 매수였는데 맞아요. 조금 떨어졌죠? 많이 그래도 올라왔으니까. 매수가 22건, 보유가 8건이에요. 애플은 제가 지금까지 매도 의견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안 좋아야 보유. 대부분은 매수. 향후 1년 동안 평균 주가가 한 207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지금 가격하고 보면 한 30달러 정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면 향후 1년 동안 애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한 10%, 20% 정도 상승세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를 이제 뒤에서 조금씩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애플을 주제로 얼마 전에 이제 따로 한번 대화를 나눴을 때 애플을 연중으로 봤을 때 매수하기 좋은 6가지 시기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궁금해질 만한 이런 어떤 화두를 던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6가지인지 혹시 중국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가실 분들도 있을 테니까 좀 어떤 논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간 기준으로 주식의 주가 흐름을 한 10년 동안 정리를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애플 주식의 주가를 매일 쌓아서 이거를 그래프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냈어요. 이걸 시즈널 지수라고 하는데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0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물론 이게 절대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거 주가로 봐야 돼? 하시면 안 되고 절대적인 숫자를 보면 1월 하순에 한 21일을 기록한 이후에 10월 하순에 가장 높은 78을 기록해요. 20에서 78이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려놨는데 상반기까지 조곤조곤 상승하다가 하반기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6개 중에 4개는 실적 발표 때예요. 1, 2, 3, 4분기. 지금 애플의 실적 발표 연 4회 그리고 여기에 WWDC, 개발자 회의, 그리고 또 하나가 애플 스페셜 이벤트. 애플이 주목받을 만한 시기네요. 맞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2월 초, 5월 초, 8월 초, 그리고 10월 말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WWDC가 6월 초, 그리고 애플 스페셜 이벤트, 그러니까 신제품 발표가 9월 초중순이에요. 그러면 2월, 5월, 6월, 8월, 9월, 10월 말 이렇게 6번의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 샀다면 다음 어떤 이벤트까지는 좀 우상향하는 패턴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매번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보면 일주일 정도를 보면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빠져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벤트가 있기 한 달 정도 전후해서부터 주가가 상승 흐름을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오르고 그 이벤트가 있은 다음에 단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 사실 단기 일주일도 길죠. 일주일 정도 약간 약세 보이다가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보니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그럼 그 경향에 따라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극히 낮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3분기의 실적 발표, 그러니까 8월 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보면 9월 초에 신제품 발표, 그리고 10월 말에 신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이게 실적이 반영되는 4분기 실적 때까지 보면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신제품을 발표하고 나면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쵸. 뉴스에 팔아라. 다들 팔고 기다리죠. 아예 뭐 이제 팔았으니까 됐어 하는데 만약에 더 들고 계시다면 4분기 실적 발표를 확인하시고 파셔도 훨씬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예요. 신제품 발매 이런 거는 지금 애플이 또 워낙에 이런 어떤 비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예측을 어떻게 해보려고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게 실적일 것 같은데 이 애플의 이런 어닝이 나오기 전에 혹시나 우리가 이제 약간의 실적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혹시 없을까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아시겠지만 애플은 팬데믹 이후로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실적만 딱 내고 끝!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말 안 해요. 다음 분기에 직접 봐. 여러 가지 루머들이 있지만 애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갖다붙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떠들어라. 우리는 실제로 이제 공개하는 순간에만 이야기를 하겠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 추정도 많고 여러 가지 가십도 많고 한데요. 그 중에서도 좀 참고를 굳이 해봐야 되겠다 싶으면 2가지 정도를 일단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밍치고 애널리스트의 보고서, 가장 애플의 정통한 애널리스트로 알려져 있죠. 영어로 나오고 한글로 번역해서 또 나오니까 뉴스상으로 많이 접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폭스콘 등 애플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일부 가늠을 할 수 있죠. 지난달에도 폭스콘이 8월 매출이 전월 대비 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9월 들어서는 순항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애플 주식 가격이 일부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즈널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정확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주주들 입장에서는 다른 기업들은 다 이렇게 가이던스도 주고 뭔가 이제 친절하게 하는데 애플은 그냥 우리가 보여줄게, 좀 기다려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는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주주들을 위한 환원 정책 이런 거로 어떻게 좀 주주들에게 달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애플의 상장을 믿고 투자하는 분들이겠지만 애플은 그런 주가 관리 혹은 주주 환원 정책 같은 것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있나요? 애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특히 1년 이상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별 걱정을 안 하실 거예요. 애플만큼 주주를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많은 회사가 없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일단은 자사주 매입,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그리고 여기에 주식 분할, 이 세 가지를 다 해요.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주식 분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1980년 12월에 이제 애플이 상장을 했는데 현재까지 총 5차례 주식 분할을 실시를 했습니다. 1987년 6월에 2대1로 처음 주식 분할 이후에 2020년 8월이죠. 최근에 4대1로 이제 분할을 해요. 6번의 주식 분할을 했는데, 이때 기준을 보게 되면 주식 분할을 했을 때 각 주식의 가격이 $100 내외. 그러니까 지금 2020년 8월에 주식 분할을 했을 때가, 처음에 발표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400가 조금 넘었었거든요.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하고 나서 주식이 계속 올랐어요. 유동성이 좀 좋아질 거예요. 애플이 주식 분할을 한데 이건 어떻게 시장에 되게 호재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 $430인가 $460까지 올라가서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주당 한 $120 선, $113 선으로 기억을 해요. 4대1로 당시에. 그 전에 2014년 6월에 주식 분할을 했는데 이때는 몇 대 1로 했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좀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요? 7대 1. 아, 엄청나게. 그때 그럼 애플 주식이 얼마였냐면 $656. 그러니까 또 쪼개면 거의 $100 언저리로 가네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 분할을 하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는 거예요. 주식을 쪼개서 많이 거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주식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죠. 주식이 계속 늘어나면 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내 주식 가치가 떨어지니까. 근데 애플은 이제 뒤에서 뭘 하냐? 주식을 태우죠. 소각을 해서. 주식을 사서 태웁니다. 그러니까 주식 분할을 하고 주식을 사서 태우고, 이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배당까지 들어가죠. 일단 그 앞에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년 최소 $300억 이상을 사서 태워요. 대박이에요. $300억. 네. 그러니까 최소예요, 최소. 2022년에는 $894억, 그리고 2021년에도 $860억.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금액을 주식을 사서 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뒀으면 기존 주주들의 어떤 주주 가치가 이게 희석이 될 수도 있는 거를 막아주겠다, 우리가. 보완해, 그러니까 막아주고 계속 거기서 키워주는 거죠. 주식수를 줄여주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주가가 오르면 그걸 다시 쪼개요. 유동성도 확보하고, 이후에는 주식을 줄여가면서 주주들의 가치도 보완해주는 자사주 매입 규모가 여타 회사들과는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럼 다른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그런 빅테크들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편인 거죠. 그렇죠. 2022년에 알파벳이 $574억 자사주 매입을 했어요. 그건 뭐 게임이 안 되죠. 상당히 큰 금액이니까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애플은 투자할 만하다 하실 거고요. 특히 IT 기업들은 배당을 거의 다 안 주잖아요. 근데 애플은 배당도 줍니다. 물론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이 이렇게 높진 않지만 꾸준히 지금 9년째 배당금을 늘려주고 있어요. 두 당으로 나누면 1센트, 2센트 정도 올려주는 거지만, 이게 계속 쌓이면 주수가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늘어나니까 이건 주주들에게는 정말 좋은 혜택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사실 좀 가이던스는 안 주지만 이제 주주들을 위한 주주 친화 정책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참 좋은 기업이네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사실 계속 대표적인 건데, 사실 이 아이폰만 가지고 지금 현재의 애플의 가치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을까? 요거는 사실 다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퀘스천 마크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서비스나 뭐 플랫폼 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미래는
저는 아직 사실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실이나 이런 AI 같은 것도 조금 더 이제 뒤에 있지 않냐 이런 게 있는데 좀 애플의 미래, 아이폰이 아닌 다른 미래 이런 걸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서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애플이 워낙 미래에 대한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이 그림을 그리지만 그 그림이 다들 정확하지 않으니까 의구심을 갖죠. 하지만 대부분은 맞아 들어가요. 내부에서 이 일부 내용이 또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 거고요. 일단 기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플 생태계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에 대한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미국이 10대 10명 중에 8명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 뉴진스가 나오는 CF 있잖아요. 아, 이건 거의 중독성이 있는 CF가 아닌가. CF가 나오면서부터 그 경향이 좀 더 가속화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외에 일단 아이폰 빼고는 여러 가지 뭐 아이폰, 아이패드도 있고 에어팟도 있고 또 시리도 있고 제일 약한 게 지금 시리죠. 미국에서는 정말 편해요. 기자님도 많이 사용해 보셨을 건데 한국에서 시리는 바보죠. 계속 이제 다른 사람 이름 불러도 대답하고 부르면 안 나오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부르면 나오고요. 뭐 물어보면 미안해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 찾아보라고 네네. 그런 걸 합니다. 알아서 찾아보세요. 이러거든요. 영어로 물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건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그런 정책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여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알파벳이나 아마존의 경우에는 음성인식 AI 이런 것들이 워낙 빨리 발전을 했죠.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2009년인가 2010년에 쉬리를 처음 소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0수년이 지났는데 별 달라진 게 없어요. 기술적인 제약이 규범과 같이 엮여서 그걸 깨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제가 정의할 때 원 디바이스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기기 하나에 다 때려 박는 거죠. 쉬리도 그 안에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비스의 확장성이나 어떤 데이터의 확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의구심을 갖죠. 근데 지금 아이폰에서 좀 벗어나서 보면 일단 내년 초에 비전 프로 출시가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VR? 오늘 이벤트에서도 한마디 했다고 하는데 비전 프로는 예정대로 2024년 초에 발매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비전 프로에 대한 영상, 홍보 영상을 봤는데 그냥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돈이 500만 원이 너무 비싸긴 한데 그냥 보면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다른 VR 고글은 쓰면 앞에 화면이 지금 막혀 있어요. 애플이 제공하고 있는 비전 프로는 앞에 자기의 시야가 트여 있어요. 위에다가 지금 혼합 현실로 영상을 띄워주는 거죠. 접근 자체가 일단 다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2025년 정도에 아이폰 폴더블 폰이요. 스티브 잡스라면 안 할 거예요. 근데 팀 쿡은 할 것 같아요. 갤럭시가 폴더블 폰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뭐 후발로 들어간다는 그건 차원도 있고요. 프리미엄 폰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애플의 그 가격 경쟁력을 감안할 때 마진율을 어마무시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또 애플 바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들 지금 폴더 나오겠어? 이런 반응도 있고 폴더 당연히 나올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물론 애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최소한 2025년 정도 되면 윤곽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비전 프로가 사실은 생각보다 좀 늦어지는 것도 있는데 만약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또 많은 역량을 집중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약간 또 미뤄지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죠. 타이탄. 애플카에 대한 원래 계획은 제가 2018년에 책을 쓴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2024년이면 애플이 자동차를 출시한다. 내년인데요, 이제. 내년이죠. 근데 그 사이에 기사를 많이 보셨겠지만 애플에서 자동차 관련 인재들을 많이 영입했다가 줄줄이 퇴사하는 경우를 지금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폰 만드는 거랑 자동차 만드는 건 차원이 다르다. 지금 이제 하드웨어 집중으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폭스콘이 하드웨어 전체를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 문제는 소프트웨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계획상으로 아니면 제 추정으로는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다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하긴 뭐 이제 아이폰이나 맥북이나 그 안에 소프트웨어 기술은 뭐 그대로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제 역량을 발휘할 게 무엇일까? 쉴이죠. 말로 하는 자동차가 다 가는 거죠, 이제. 자율주행이 지금 계속 개발 중이잖아요. 근데 음성으로 가는 자동차는 아직? 제가 멈춰 이러면 멈추고 야 어디 가자. 오늘 진짜 피곤해 집에 가자. 시리가 다 알아서 운전까지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비전 프로나 아이폰 폴더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와 함께 가져가기에는 자동차 하드웨어를 만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거 이제 폭스콘이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6개의 모델을 일단 공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공장은 지금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이고 그 공장은 어디서 샀냐면 로즈타운 모터스한테 공장을 샀죠. 지금은 파산했죠. 네, 로즈타운 모터스 날라갔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그 공장에서 차를 만들면서 다시 뭔가 기회를 보려고 했는데 로즈타운 모터스는 이제 빠이빠이 한 걸로 보이고 대신에 폭스콘은 그 공장에서 6가지의 모델을 생산하는 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엔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모터만 있으면 차는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 자동차의 두뇌를 어떻게 연계할 거냐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뇌는 결국 애플의 무언가가 되겠네요. 애플의 소프트웨어.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애플의 장밋빛 미래 많이 얘기해봤고 사실 저도 되게 기대는 돼요. 만약에 애플카가 나오면 애플 유저분들은 얼마나 또 좋겠어요. 워낙에 또 로열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게 이제 기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미래인데 또 지금 현실에는 약간 이제 저희가 이제 우려할 만한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중국입니다. 화웨이가 갑자기 난데없이 수입을 할 수도 없었던 7나노 칩을 넣어가지고 휴대폰을 만들었다. 라는 소식이 일단 전해졌고 그 다음에 중국이 갑자기 공무원들 중국의 공무원이 우리나라 국민만큼 있을 텐데 애플을 못 쓰게 하겠다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그때부터 연일 좀 타격을 받았었거든요. 이 리스크는 과연 좀 단기적인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려해야 될 리스크인지 요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리스크로 충분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그 리스크를 희석시킬 대안이 있다는 거죠. 인도가 그 대안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도에서 아이폰을 생산한다. 중국의 설비를 인도로 옮겨서 생산한다. 이거 사실 4, 5년 걸려요.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단일 대오죠. 중국 공산당이 가자 하면 쭉 가는데 인도는 언어가 제가 기억하로는 15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했거든요. 공식 언어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공식 언어는 없고 공용어로 영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민족이 그냥 다 다르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 인도는 뭐 하자 했을 때 한 번에 가지 않아요. 계속 서로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길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땅덩이도 크고 인구도 많고 시장이 크다 보니까 논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시장도 계속 크고 있잖아요. 아이폰이 인도 시장에서 정말 매출 성장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인도 시장이 중국 시장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이 팀 쿡이 인도까지 친히 출장을 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만 가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인도를 가서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또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한테만 오는 줄 알았더니 인도에 가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팀 쿡과 애플을 너무 사랑해요. 애증의 관계. 그럼 그렇다는 건 매출이 과연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냐.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예상이 돼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도 있습니다만 진짜로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는다고 해가지고 또 젊은 약간 트렌디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과연 그렇게 또 애플을 빠르게 포기하고 쫙 바뀌겠냐. 그렇죠. 천안문 사태 이후로 중국이 나눠진다고 하잖아요. 지금 세상은 옛날 중국 세상이 아니라고 해요. 단일 대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단일 대오로 보여지지 않고 많이 이제 나눠지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우려는 생각보다 짧게 갈 수 있다. 대신에 중국의 추가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살피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 큰 문제 없이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폰 15 발매 기념으로 재미있는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 오늘 하루 주가가 떨어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 적립식 투자로 접근하면은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이제 빛을 볼 수 있는 미국 주식이다라는 결론으로 저희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내피셜인데 애플카 이후에는 또 뭐가 있을까? 아니면 애플카 전후로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한 2027년 정도 되면 디즈니를 인수하지 않을까. 디즈니 인수요? 와, 그거는 사실 이제 팬들이 약간 시나리오로 항상 얘기를 많이 하는 시나리오죠. 근데 생각보다 조금씩 빈번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 월트 디즈니의 내부 인사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들을 슬금슬금 바바이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바라는 있으니까.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애플 주주로서 꿈을 꿔볼 수도 있는 거고 산업이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애플이 생태계를 맞춰간다는 차원에서 보면 컨텐츠로 애플 생태계에 있는 유저들을 다 감싸고도 남을 만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스트리밍 또 산업이 워낙에 핫한데 아직까지는 애플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완전히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방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도 뭐 주주들은 이제 꿈을 꾸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저는 요 아이디어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제 그런 딜이 된다면은 거의 뭐 세기의 딜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요새 디즈니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또 이게 좀 더 현실화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그냥 저도 넷피셜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아무튼 오늘 되게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애플 주주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꿈을 같이 꾸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애플 투자를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안 팀장님 이야기 같이 들으시고 또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